같은 년아! 산을 가르는 한 여인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60대 초반의 오선영은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빠르게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앞 절벽 끝에 그녀의 아들이 매달려 있었고 그 위에서 며느리 윤채리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등산용 밧줄을 칼로 긋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늦으셨네요. 채리는 여유롭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벽한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밑에 매달린 멍청한 남편이 죽고 나면 15억의 보험금이 제 계좌로 들어와요. 방해하지 마세요. 선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가 천사처럼 믿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했던 한 어머니의 일상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순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일까요? 복수와 배신, 그리고 목숨을 건 모성애가 뒤엉킨 한 어머니의 처절한 사투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선영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세수를 간단히 마친 후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30년째 지켜온 남대문 시장의 작은 채소 가게는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선영 씨, 오늘도 일찍이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영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일찍 나와야 좋은 물건 받아놓지. 요즘 손님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 그녀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싱싱한 상추를 다듬고 무와 당근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선영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훈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너 하나는 제대로 키워낼 거야. 그녀는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시장 바닥에 앉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흥정에 시달리고 때로는 외상값을 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못 배웠지만 너는 달라야 해. 너는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엄마처럼 고생하면 안 돼.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고 IT 벤처 기업에 취직했으며 결국 자신의 스타트업까지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아들은 선영에게 며느리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저 윤채린이라고 합니다. 지훈 씨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체리는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에도 불구하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처음에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의 미술관 큐레이터라는 화려한 직업, 그리고 무엇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체리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마음속 경계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체리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명절마다 선영의 집을 먼저 찾아왔고 건강식품과 옷을 사들고 왔습니다. 선영이 감기라도 걸리면 직접 만든 죽을 가져왔고 생일에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게요. 체린의 말은 언제나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선영아, 너 정말 복받았다.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냐? 맞아.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쳐다도 안 보는데 내 며느리는 진짜 효녀야. 선영은 겸연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좋은 여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선영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그해 가을 선영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에 밝고 자신감 넘치는 톤이 아니라 지치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요.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해봐. 회사 일이요. 투자 유치가 생각처럼 안 돼서. 괜찮아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지호는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선영은 속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워온 그녀는 아들이 거짓말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숨기지 마, 돈 문제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선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3천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힘들면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선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돈 봉투를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는 강남의 신축 고층 단지였습니다. 선영은 로비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이 화려한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현대적인 인테리어, 정중하게 인사하는 경비원.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사는 낡은 빌라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런 곳에 살게 됐다니. 선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손을 잡고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엄마한테 큰 집 사줄게. 라고 말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에 도착했습니다. 2304호. 선영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나? 선영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역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선영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채린이 예전에 적어준 비밀번호였습니다. 어머님, 급하실 때는 이 비밀번호로 들어오세요. 저희 집은 어머님 집이기도 하니까요. 채린의 친절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채린이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선영은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있어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 선영은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네. 그녀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짧은 메모를 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들어온다. 본능적으로 선영은 돈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이면 너무 민망했습니다. 마치 돈을 들고 몰래 숨어든 도둑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현관 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채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채린이가 왔구나. 선영은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거실에는 숨을 곳이 없었고 화장실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안방 문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집에 들어갈게요. 채린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선영은 거의 뛰다시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큰 붙박이장이 있었습니다. 여기밖에 없어. 그녀는 숨을 죽이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채린과 지훈의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옷 사이로 몸을 밀어넣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탁탁탁. 채린의 하이힐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옷장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옷들이 얼굴을 스쳤고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채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집이에요. 남편은 회사 갔고요. 채린의 목소리가 옷장 바로 앞에서 들렸습니다. 선영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옷장은 열지 마. 하지만 채린은 옷장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로 걸어갔고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준비는 다 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 등산 가는 거 확정됐고. 선영은 숨을 고르며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채린의 다음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험금 확인했죠? 생명보험 10억, 상해보험 5억. 총 15억이에요. 사고사로 처리되면 전액 지급되는 거 맞죠?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험금? 사고사?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번 주말 산행에서 실족사로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당신이 밧줄만 미리 손상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멍청한 놈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끝이에요. 선영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아니다. 잘못 들은 거다. 이건 무슨 드라마 대사거나 농담일 거다. 하지만 체린의 다음 말은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완벽한 계획이에요. 저 인간 요즘 회사 부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판단력도 흐려져 있어요. 제가 등산 가서 기분 전환하자고 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체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 담담하게 남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밧줄 손상은 자연스럽게 보여야 해요. 경찰이 조사하더라도 오래된 장비의 마모로 보일 정도로만. 당신 전문가니까 할 수 있죠?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 내가 등산 가이드 출신인 거 잊었어? 밧줄 손상 정도는 애들 장난이야. 좋아요. 그럼 토요일 오전 9시에 북한산 입구에서 만나요. 당신은 다른 등산객인 척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밧줄을. 알겠죠? 알았어. 그 후에는? 당신은 그대로 하산에서 사라지면 돼요. 저는 남편이 추락하는 걸 목격한 충격받은 아내 역할을 하는 거고요. 119 신고하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완벽하죠? 체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옷장 안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차가운 옷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막은 손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하지만 체린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회사 부도 때문에 정신없는 것도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다들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등산 중 실수한 거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게다가 저는 지금까지 완벽한 아내였잖아요? 주변 사람들 모두 저희 부부가 금슬 좋은 줄 알아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문제 아니야? 늙은이가 은근히 눈치가 빠르던데. 체린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 무식한 시장 아줌마가 뭘 알겠어요? 평생 채소나 팔던 사람이. 저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 마요. 선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아줌마. 무식한. 속아 넘어간. 자신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웃으며 어머님하고 부르던 그 여자의 진짜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사고 후에는 장례 치르고 보험금 받고 적당히 슬픔에 잠긴 과부 노릇 1년 정도 하다가 당신이랑 조용히 재혼하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아무도 의심 안 해요. 15억이면 우리 둘이 해외로 나가서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하잖아요? 좋아. 완벽한 계획이야, 여보. 여보. 체리는 전화 속 남자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봐요. 사랑해요. 체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지훈,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어요. 회사도 망하고 빚만 잔뜩 지고. 당신이 죽는 게 저한테도 어쩌면 당신한테도 최선이에요.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탁탁탁.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옷장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얼어붙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우리 지훈이가 죽는다고?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토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남은 시간은 단 나흘. 나흘 후면 그녀의 아들은 산에서 사고를 당해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천사라고 믿었던 며느리의 손에 의해. 선영은 옷장 문을 떨리는 손으로 밀어 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 아들을 돕기 위해 가져온 돈. 하지만 이제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이 아니라 아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아들을 키우며 굶주렸을 때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자신이 직접 골라 며느리로 맞이한 그 여자의 손에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나흘. 단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돈을 다시 주워 담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지켜야 해. 어떻게든 지훈이를 지켜야 해.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휘청거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호해졌습니다. 죽어도 내 아들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어. 선영은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집을 나온 선영은 정신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고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선영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하죠? 제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증거가 있나요? 옷장에 숨어서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 내용이 증거가 될까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경찰이 믿어줄까? 며느리는 완벽한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 나만 미친 시어머니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선영은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살인 사건, 등산 사고 위장, 배우자 살해. 검색 결과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배우자 살인 사건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등산 사고로 위장되었고 많은 경우 완벽한 범죄로 치부되어 영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선영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느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단순 사고사로 종결되었다. 증거. 결국 증거가 문제였습니다. 선영은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해. 그 여자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아, 너 오늘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역하게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밤에 잠을 못 잤나? 아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선영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며느리 윤채린. 선영은 전화기를 쳐다보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전화를 하는 걸까? 혹시 자신이 그날 집에 있었다는 걸 알아챈 걸까?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채린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채린의 밝고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유심 깊은 며느리의 목소리처럼.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지훈 씨랑 북한산 등산 가기로 했거든요. 요즘 지훈 씨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분 전환 좀 시켜주려고요. 선영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등산. 북한산. 이번 주말. 그래서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가족끼리 함께 시간 보내면 지훈 씨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남편을 죽이러 가는 등산의 시어머니까지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미친년. 정말 미친년이야. 어머님, 괜찮으세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나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구나. 에이, 어머님. 운동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데요. 같이 가요. 제가 어머님 챙겨드릴게요. 채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등골에는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안 되겠구나. 다음에 같이 가자. 아,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 둘이서만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채린은 밝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전화기를 쥔 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태연하게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안 믿어준다면 내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해. 그녀는 시장 상인 친구 중 하나인 박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은 예전에 사설탐정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박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사람 미행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미행? 갑자기 왜? 누굴 미행하려고? 그건 말 못해요. 그냥 좀 알려주세요. 박 사장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선영의 절박한 얼굴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선영아, 미행은 위험한 일이야. 잘못하면.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박 사장은 선영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미행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가리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등. 그리고 이거 가져가. 박 사장은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혹시 몰라. 중요한 대화를 녹음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고마워요, 박 사장님. 선영은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영은 며느리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린의 일과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미술관에서 일했고 오후에는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으며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오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체린은 평소와 다르게 강남의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체린은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밧줄이야? 체린이 가방을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 심줄을 70% 정도 손상시켜 놨어. 체중이 실리면 10분 안에 끊어질 거야. 완벽하네요. 체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토요일만 기다려요. 그 후엔 우리 둘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해, 체리나. 저도요, 준혁 씨.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찰칵, 찰칵. 녹음기도 켰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증거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어. 선영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12장, 녹음 파일 1개, 체린과 내연남의 만남, 밧줄을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살인 계획에 대한 대화 내용. 이 정도면 경찰이 믿어주겠지? 선영은 다음날 아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분이 아드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죠? 담당 형사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 사진 보세요. 여기 며느리가 낯선 남자한테 밧줄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들어보세요. 명백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선영은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사진들을 대충 훑어보고 녹음 파일을 몇 초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네, 왜요? 첫째, 이 사진들은 단지 두 사람이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는 장면일 뿐입니다. 등산 장비를 주고받는 게 범죄는 아니죠. 하지만 그 밧줄이. 둘째, 이 녹음 파일은 불법 녹음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 말씀은 현재로서는 수사를 시작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혹시 며느리분과 사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니세요?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진짜로 살인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법적으로는 음모 단계에 불과하고 그나마 확실한 증거도 없고. 선영은 형사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아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엄마, 왜요? 지금 좀 바쁜데. 지훈아, 중요한 얘기 있어. 토요일 등산 취소해. 네? 갑자기 왜요? 그냥 취소해.
가면 안 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채린이랑 이미 다 계획 잡아놨는데. 박지훈, 엄마 말 들어. 그 여자 믿으면 안 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채린이가 뭘 어쨌다고. 그 여자가 너를 죽이려고 해. 보험금 때문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엄마가 직접 들었어. 그 여자가 내 연남이랑 통화하는 거. 너를 등산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밧줄까지 준비했어.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힘들어져서 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채린이가 기분 전환시켜주려고 얼마나 애쓰는데요. 그런데 엄마는 왜 자꾸 채린이를 의심해요? 지훈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엄마, 혹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뭐, 엄마가 미쳤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저 진짜 바빠요. 이제 끊을게요. 지훈아, 박지훈.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경찰도 아들도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 그리고 모레가 토요일. 아들의 목숨이 걸린 그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을 바닥에 짚고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준다면 내가 혼자서라도 막아야 해. 그녀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금요일 밤 선영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린의 전화통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북한산. 토요일 오전 9시. 선영은 휴대폰으로 북한산 등산로를 검색했습니다. 북한산은 넓고 복잡한 산이었습니다. 수많은 코스가 있었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린이가 어느 코스로 갈까? 선영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살인을 위장하려면 사람이 적고 사고가 자연스러워 보일 만한 험한 코스여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검색을 계속했고 한 코스를 발견했습니다. 백운대 암벽 코스. 상급자 전용 위험. 이곳이었습니다. 선영은 등산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등산화, 오래된 배낭, 물통. 그리고 박 사장에게서 빌린 작은 로프 커터와 호신용 스프레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평생 누구와도 싸워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지훈이 활짝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엄마가 지켜줄게. 꼭. 선영은 사진에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선영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한 시간은 7시 30분. 아직 등산객들이 많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아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그 공범 남자가 아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내가 막아야 해. 선영은 백운대 암벽 코스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그녀에게는 힘든 코스였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훈아, 엄마가 간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오전 8시 50분. 선영은 백운대 암벽 코스 입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0분.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채린. 여기 정말 경치 좋다. 채린아, 이런 코스가 있는 줄 몰랐어. 지훈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치, 오빠 기분 전환시켜주고 싶어서 특별한 코스 찾았어. 채린은 다정하게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선영은 바위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밝은 얼굴, 며느리의 가식적인 미소. 지훈아, 저 여자 옆에서 떨어져.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오전 10시. 그들은 암벽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었고 안전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하는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높다. 지훈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오빠는 천천히 따라와요. 체리는 능숙하게 로프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그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선영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등산객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 며느리가 만났던 그 내연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등산 오셨어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저희 부부가 등산 왔어요. 체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 왔는데 이 구간 좀 위험하던데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세 사람은 함께 암벽을 올랐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남자가 공범이야.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험한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벽이었고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먼저 올라가 볼게요. 내연남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로프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훈이 로프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체리는 아래에서 조심해요, 오빠 하고 외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으악! 갑자기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연남이었습니다. 로프가 끊어져요. 지훈이 잡고 있던 로프가 서서서서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손상시켜 놓은 밧줄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으악! 지훈은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았지만 발이 헛디뎠고 몸이 허공에 떴습니다. 오빠! 체린이 외쳤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남편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그 순간 안 돼. 저 멀리서 한 여인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아. 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암벽을 기어올라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체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지훈아. 선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선영은 평생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지훈은 로프에 매달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버텨. 선영은 절벽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내연남을 밀쳐내고 끊어지고 있는 로프를 잡았습니다. 으윽. 로프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머님, 무슨 짓이세요? 체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닥쳐, 이 살인마야. 선영이 외쳤습니다. 지호는 아래에서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훈아, 그 여자가 널 죽이려고 했어. 밧줄을 미리 손상시켜놨어. 보험금을 노리고. 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헛소리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신 게 분명해. 체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연남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비켜. 내연남이 선영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로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내연남이 선영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으악. 선영은 비명을 질렀지만 여전히 로프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올라와. 아래에서 지훈은 어머니의 피 흘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절박한 전화, 이상한 경고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지훈의 눈이 아내를 향했습니다. 체리나, 설마, 진짜야? 체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무자비한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이미 쓸모 없어졌어요. 회사도 망했고 빚만 잔뜩 있고 당신이 죽는 게 저한테도 당신한테도 최선이에요.
체리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지만 15억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하거든요. 준혁 씨랑 함께요. 체리는 내연남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훈은 그 순간 자신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 엄마가 맞았어. 엄마가. 지훈아, 정신 차려. 올라와야 해. 선영은 온 힘을 다해 로프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내연남이 그녀를 다시 밀쳤습니다. 준혁, 빨리 끝내. 체린이 명령했습니다. 내연남 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미안하지만. 그는 선영이 잡고 있는 로프를 자르려 했습니다. 안 돼. 바로 그 순간. 쾅!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산악구조대와 경찰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체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준혁은 칼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체린, 박준혁, 당신들은 살인 음모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로프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지훈아, 빨리. 산악구조대원들이 달려와 지훈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지훈은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선영은 피 흘리는 손으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아, 살았다. 살았어. 엄마. 지훈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믿지 않아서. 제가. 괜찮아. 살아있으면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편 체리는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웃긴 해요. 늙은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입 닥쳐. 경찰이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준혁 역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손을 치료해야겠어요. 많이 다치셨네요. 선영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로프에 쓸려 살이 벗겨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만 살았으면 됐어요. 경찰 한 명이 선영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할머님이 어제 저녁에 제출하신 증거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증거를 제출했다고요? 네, 기억 안 나세요? 어제 밤 8시쯤 할머님께서 저희 사이버 수사대에 이메일로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내셨잖아요. 선영은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전날 밤 경찰서에서 거절당한 후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 아들이 내일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한 메시지와 함께 할머님의 이메일을 받고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채린과 박준혁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를 추적했고 보험금 수령자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할머님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산악구조대와 함께 출동 준비를 했고 할머님이 올라가신 코스를 추적해서 도착한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네, 할머님. 두 사람은 살인 음모와 살인 미수로 기소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유죄 판결을 받을 겁니다. 선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체리는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윤채린 씨,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필요 없어요. 체린이 형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과 박준혁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그리고 현장에서의 살인 미수.
그게 다 뭐예요? 정황 증거일 뿐이잖아요. 저는 단지 남편과 등산을 갔을 뿐이에요. 밧줄이 손상된 건 우연이었고 저 남자는 우연히 만난 다른 등산객일 뿐이에요. 체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주장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노인의 망상일 뿐이에요. 저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누가 봐도 그랬죠.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남편도 증언할 겁니다. 남편이요? 체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은 절벽에 매달려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 지우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붕대가 감긴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래, 지훈아? 제가 정말 바보였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말을 믿지 않고 채린이를 믿고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엄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목숨 걸고 절벽을 올라오지 않았으면 전 지금 죽어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 손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죠? 결혼할 때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훈아. 선영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잘못이 없어.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그 여자가 악마였을 뿐이야. 그래도 엄마 말을 믿지 않은 건 제 잘못이에요. 이제 됐어. 너도 살았고 엄마도 괜찮아.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병원 복도를 걷다가 한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할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채린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고 할머님의 주장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 변호사가 상당히 유능한 것 같습니다. 증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끝까지.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채린의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검사님, 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과도한 상상력과 아들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첫째, 소위 살인 계획이라는 통화 내용은 제3자가 불법으로 녹음한 것이며 문맥상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 대사 연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당하군요. 둘째, 등산 밧줄의 손상은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 마모일 수 있으며 제 의뢰인이 고의로 손상시켰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박준혁의 증언은? 박준혁 씨는 현재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는 준비된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의뢰인은 지금까지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리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대 변호사가 상당히 유능합니다. 증거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축하고 있고 윤채린의 이미지도 매우 좋습니다. 배심원들이 그녀를 살인미수범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선영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가 그토록 싸워왔는데 결국 저 악마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체리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방청석에서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지훈도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거짓 연기를 보며 속이 뒤집혔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무죄를 받으면 어떡하지? 증인은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의 성함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저는 윤채린의 전 남편 아내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선용과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증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남편의 아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윤채린은 5년 전에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남편 김태수와요. 계속하십시오. 김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채린은 태수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태수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의문의 사고라고요? 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저는 의심했어요. 태수는 평소 운전을 조심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김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채린은 태수의 생명보험금 8억을 받았어요. 그 후 저희 가족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태수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이해 있습니다. 채린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증명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사고사를. 검사님, 계속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검사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김태수 씨의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노후로 판단했지만 이번에 정밀 조사한 결과 채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피고인, 앉으세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는 또 다른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채린은 김태수 씨 이전에도 한 번 더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8년 전 이준호 씨와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준호 씨 역시 결혼 2년 만에 등산 중 추락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채린은 6억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선영은 입을 막았습니다. 이 여자가 세 번째야. 지호는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윤채린은 지난 8년간 3번의 결혼을 했고 3번 모두 남편의 사고사로 막대한 보험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연쇄 살인 시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채린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윤채린의 본명은 윤채린이 아닙니다. 그녀는 결혼할 때마다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윤수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과거를 더 조사했습니다. 윤수진 본명으로 살던 20대 때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진단명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나르시시즘 성향. 그만해. 채린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검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에요. 당신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앉으세요, 피고인.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이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좋아요, 인정할게요. 갑자기 채린이 외쳤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전 그 남자들을 죽였어요. 아니, 죽이려고 했어요. 변호사가 채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습니다. 왜냐고요? 쉬운 돈이니까요. 그 멍청한 남자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거액의 보험까지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왜 그들과 평생을 살아야 해요? 박지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능력 있고 멋있어 보였지만 회사가 망하니까 쓸모 없어졌어요. 빚쟁이 신세로 떨어진 남자를 제가 왜 평생 떠받들어야 해요? 15억이면 저는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피고인. 재판장이 망치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법정 모독입니다. 피고인을 제압하세요. 법정 경호원들이 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 늙은이.
그녀는 방청석에 선영을 가리켰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나 팔던 무식한 늙은이가 감히 제 계획을 망쳐놨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다 완벽했을 거예요. 선영은 채린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불쌍한 것. 선영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불쌍한 것. 경호원들이 채린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나라고요. 채린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결국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수진, 본명 윤채린은 연쇄살인 음모, 살인 미수, 보험 사기, 그리고 위증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결혼 제도를 악용하여 배우자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채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범 박준혁은 살인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다. 지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됐어, 지훈아. 이제 다 끝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3개월 후.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고 남대문 시장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아줌마, 상추 한 봉지 주세요. 네, 손님, 잠시만요. 선영은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흠터는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줄게요. 옆에서 지훈이 상추 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들이 직접 와서 가게 일을 도와요? 단골 손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요즘은 엄마 일 돕는 게 제 일이에요. 지훈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의 시장 가게를 도우며 작은 온라인 마케팅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리할까요? 그래,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시장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선영아, 너 진짜 대단해. 아들 목숨 구하고 악마 같은 며느리 감옥 보내고. 맞아,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였잖아. 우리 시장의 영웅이야. 선영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영웅이에요? 그냥 엄마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대단한 거야.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 점심시간 두 사람은 가게 뒤에서 김밥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엄마. 왜? 행복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회사 크게 키우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리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엄마랑 이렇게 시장에서 일하는 게 더 행복해요. 선영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곁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됐어.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자.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과 지우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악몽은 안 꿔요? 응. 이제 안 꿔. 너는? 저도요. 처음엔 계속 꿈에 나왔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선영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고 서울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둡고 두려웠던 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아기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선영 씨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심지어 자신의 아들조차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홀로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면서까지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성애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절벽도 오르고 악마와도 맞설 수 있는 힘.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열라디오였습니다.